예, 여러분, 오늘은 이 책 1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4장. 자, 페이지는 571페이지 하천 유사량 산정 및 분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챕터는 사실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잘 가르치진 않는데 여기 무수히 많은 공식들이 나와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요 하천 유사량 및 산정 및 분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에 한 번 정도 통목기사에 나오긴 하는데, 이 이론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하는 챕터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간다는 것.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무에 배치가 됐을 때 하천 유사량 혹은 그 산정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할 때 예전에 이계수시 책 그때 수리학 시간에 한 14년 정도에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신 정의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천 유사량이 뭐고 소유량이 뭐고 그 다음에 부유 유사가 뭐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공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정의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스티스가 아니고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졸업을 하시고 나서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직장을 가시거나 뭐 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천은 시간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뭐 유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하천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물도 있지만 물하고 똑같이 입자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속이 느린 데는 퇴적도 하고 유속이 빠른 데서는 침식도 하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그 직선 하도에서 사행 하도가 되고 사행 하도에서도 중간중간 쌓이게 되면 망상 하도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속이 유량도 늘지만 유속도 빨라지죠. 그때 되면 침식하고 퇴적 구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도 그 하상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이 있죠. 하천을 통해서 이동하는 유사, 세디먼트는 유사에 흐를 유자에 모래사자를 써서 유사는 소유사가 있고 부유유사가 있어요. 소유사는 땅바닥에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유유사는 여러분 서스펜디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물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걸 우리 부유유사라고 해요. 근데 얘랑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의 바닥에 붙여가다가도 유속이 빨라지면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유사가 되기도 하고 부유유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천 유사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계속 예측을 해내고 그 양이 얼마 정도인지를 예측해내는 경험적인 공식들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한 70년대 말부터.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실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은 개수로나 관수에서 많이 나왔던 공식들은 거의 유도를 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통상적으로 실험식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틀려. 왜냐하면 나라가 위치한 환경이나 아니면 강우 상태나 아니면 그 물이 흘러가는 그 토질들이나 아니면 그 유사를 구성하는 그런 입자들의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엄청 복잡해.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한 장을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 소유사라고 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동상 경계의 흐름의 수리학적 조건이 하상 입자의 한계 이동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유사 이동이 시작한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서 이러한 그 모래알갱이가 있는데 얘가 움직일랑 말랑 하다가 탁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바로 우리 한계 이동 조건이라고 배웠죠. 그때 보면 얘가 바다가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르거나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또는 도약하게 탁 튀는 이런 유사의 형태를 소류사 이동이라고 한다. 트랜스포트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대충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깊은 하천 근데 이게 깊은 하천도 얼마나 깊은지는 얘기 안 해요.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1m 이상이 되는 그런 하천에 의해서는 이런 소유사 이송량은 부유유사의 약 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많기는 부유유사가 훨씬 더 많아. 부유유사가 한 75% 정도, 그 다음에 혹은 90% 정도 되면 얘는 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양은 적지만 소유사가 하상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도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류사에는 바위돌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비 올 때 계곡의 하상이 변하잖아요. 보면은 이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자갈들, 바위들도 막 움직여서 막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류사가 양은 작지만 하상의 형태 및 하상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가 1번으로 나온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파란 박스가 있어도 외우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공식이 나오면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를 조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는 그냥 두보이라고 읽을게요. 소리사를 맨 처음 한 사람이 1970년대, 65년도, 70년도에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14.21은 여기 보시면 자 그림 14.1은 그러니까 소유사 이동에 관한 두비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페이지 수 572페이지 페이지 572페이지 보시면 같이 두께 D'의 층에서 화산 물질이 움직이고 인접한 층 간의 평균 속도 차이는 화산 표면으로 갈수록 직선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 물이 이동하면 여기는 직선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저기 수리 특성 곡선 배웠죠. 그때 보면 이렇게 직선, 하산으로 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변해.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랐어, 미분을 했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때 n-1개의 층이 움직인다면 원래 n이니까 거기서 하나는 n-1이 되는 거죠. 델타 u의 속도를 가지게 되며 여기서 델타 u는 인접간 층간의 속도의 증가이다. 즉,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전담 능력 얘기했을 때 타우는 dy분의 du라고 할 때 위에 있는 그 du 자, 이 델타라는 말은 디퍼런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디퍼런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하면 요 위에 층하고 밑에 층 산의 유속의 차이를 우리는 델타 u라고 표시를 한다. 아, 이게 그럼 전단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단위폭당은 이 이재수식 이 책에서는 단위폭당이라는 얘기는 소문자 Q를 써요. 다시 한 번 더. 이 책에서는 단위폭당에 원래 우리 Q는 우리 유량을 얘기하죠. 대문자 Q는 그때는 단위폭당이 아니고 전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책에서 Q는 스몰 Q, 이제 소문자 Q는 단위폭당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폭당 소유사 밑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가는 그런 소유사의 유량은 층간 평균 유속, 요거 하나가 인접한 유속이라고 하죠. 와 총 두께 ND'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단위폭당 소유사의 이송 최적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 있죠. 자, 이게
요걸 그리스어처럼 한 크사이라고 읽어요. 크사이. 파이가 아니고 크사이. d 타우 제로 마이너스 tc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크사이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요. 자, 이때 보면 공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파란 박스로 쳐져 있어.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두보이는 소유사라는 공식이라고 하면 QW는 이게 파운드 퍼 세크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그 다음에 크사이 D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우는 얘는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크사이 D와 타우 C는 유사 평균 입변과 관련된 상수야. 아, 이게 상수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은 스트라베 실험에 의한 그림 14점이 자 페이지 수 573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자, 두비의 수량 공식에 의해서의 크사이 D하고 그 다음에 타우 C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한번 딱 봅시다. 여기 나오죠. 자, 두보이의 소리랑 공식에서의 크사이 D와 타우 C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가 나오면은 얼거나 떨거나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딱 보면 그래프 나오면 x축이 뭘 얘기해? 하상 유사의 평균 입경 d50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얘는 밀리미터라고 돼 있고 얘는 파운드 뭐 이렇게 얘는 피트 단위 써 있죠. 이제 그 만들다 보니까 이재 선생님이 이제 식을 덜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적게 잡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나오는 게 이쪽도 로그 스케일로 돼 있어요. 왜 로그 스케일이냐? 0.1과 0.2의 길이가 0.2와 0.4의 길이가 어떻게 돼? 이게 틀리지? 요렇게 틀리잖아. 그 다음에 0.1에서 1.0이 이만한 길이를 갖는데 그 다음에 1.0에서 2.0도 이만한 길이를 가져야 되는데 2.0으로 끌어당겨놨잖아. 아, 이게 로그 스케일이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0.01에서부터 0.10까지가 이만한 길이를 갔는데 그 다음에 0.10에서 0.20까지는 요만한 길이밖에 안 갔죠. 아,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이때 내가 하상에 가가지고 하상을 뭐 바게스를 가지고 떴어. 바게스를 가지고 딱 떠가지고 체결 분석을 쫙 했어. 체결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상 유사의 평균 입경을 딱 나타냈다. 그래서 만약 하상 평균 입경이 만약에 D50가 1mm다 그러면 쭉 올리면 돼. 쭉 올려가지고 이 공식에서의 타우 C는 얼마. 요게 이제 요 C는 뭐냐 하면 크리티컬. 아까 제가 바닥에 있는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의 그 전단력 그걸 우리가 타우 C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올랐을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걸 읽어서 얘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걸 읽어서 이쪽 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크사이 D와 타우 C는 요 값에서 요 그래프에서 끄집어내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나 혹은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 됐을 때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가 딱 설계한 게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이 됐으면 요 값 어디서 요 식에서 내가 이제 오늘 하천 정비하는 공사 발주 좀 냅시다라고 얘기하면 하천 공사 발주 낼 때 지금 이 하상에서의 단위 폭탄 소유사의 이송은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백호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소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요 값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설계서를 꾸밀 때 그건 요 책의 교과서 얼마에 573페이지에 몇 번째 그 그림에 보면 있어서 그때 값을 가지고 옴이라고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가지고 그때 값을 인용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인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이거 찾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하상유사의 평균 입경이 0.8이었다 그러면 쭉 올리면서 어떻게 돼? 타우 C는 요 값을 읽고 그 다음에 더 올려가지고 크사이드는 요 값을 읽어서 위에 있는 공식에 집어넣고 그때 단위 폭탄 소유사 이송 최적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위 폭당이라는 게 1m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상폭이 50m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서 여기에 소유사의 이동이 어느 정도 되니 저기 밑에는 얼마만큼 쌓여있고 침식이 얼마만큼 되니까 그러면은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덤프 들어가면 몇 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체계적으로 적어야지만 설계서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 그 중독 토목회사 연습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때 보면 평균 이경에 따른 이제 앞에 있는 그래프를 표로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둔 거예요. 평균 입경에 따른 크사이디와 그 다음에 타우시의 값은 자 여기 보시면 있죠. 뭐 평균 입경할 때 가는 모래, 중간 모래, 뭐 붉은 모래 어쩌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사는 대부분 모래 이상이야. 모래나 자갈이나 바위, 락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때 있을 때 크사이디와 타우시 값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리고 뭐 그래프 보기 아까처럼 그래프 보기 힘들면 이렇게 쭉 그으면 돼. 만약에 1.2하고 1하고 2 사이에는 1.5가 나왔다. 그럼 거의 중간값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여기서 얼마에서 얼마인데 내가 17.0에서 2.8 이제 28인데 나는 한 20 정도, 22 정도 쓰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 발주처럼 OK가 되면 그 값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인슈타인의 소리사 공식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개념은 자 두보이에 비해서 한 장을 넘겨서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 보시면 그 개념도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개념도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사의 초기 이동에 대한 한계 조건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 기준을 세우지 마. 사실은 이 유사가 맨 처음에 움직일 때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크리티컬한 점을 잡는 것들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사의 이송은 흐름이 유사의 쪽에 작용하는 힘의 평균치보다 난류 흐름 변동의 관계가 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여러분 자 난류에 반대되는 그 흐름이 측류죠. 자, 난류는 유속이 빠른 흐름 뭐보다 점성력보다 여러분 난류를 규정하는 제가 상사 법칙에 대한 그 숫자 하나 말씀드려 저게 레이놀즈 넘버죠. 누가 와서 난류라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상대적으로 큰 흐름. 그럼 난류에 반대되는 이름은 측류. 근데 만약 개수로에서 난류는 레이놀즈 넘버가 한 2,500 이상 정도 되면 보통 난류라고 부릅니다. 즉 평균치보다 난류 흐름의 변동이 있다고. 이거는 유속이 빠른 거야. 당연히 유속이 빠르면 전단력이 커지고 전단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소유사의 이동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아인슈타인 우리 그냥 아인슈타인 그 사람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천재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바탕으로 화상 입자의 소유사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했다. 요게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것들은 여기 조금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